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12강 사회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에는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별표를 먼저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 수능 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 수능에서 스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쪽 단원에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이미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점점 복잡해질 거다. 그리고 이쪽은 개념은 간단한데 문제풀이에서 지금 만만치 않은 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준비해온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좀 더 정확하게 잡고 이쪽 파트를 지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재 191페이지입니다. 사회계층 구조하고 사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일단 사회계층 구조라는 말은 계층 구조는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급 이론하고 계층 이론, 그 다음에 관점들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이라는 거 파트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회 이동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이동의 종류는 저희 공무원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럼 사회 이동을 얘기를 할 때 일단 이동의 방향에 따라서 수직 이동과 그 다음에 수평 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직 이동이라는 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계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이동과 그 다음에 계층이 하강하게 되는 하강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상승 이동이 수직 이동이라는 건 쉽게 잡으십니다. 근데 하강 이동이 있을 때 수직 이동이 있다는 걸 많이 놓치시니까 하강 이동도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계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이동이니까 얘는 계층 간의 이동이다 라고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수평 이동은 왼쪽에서 오른쪽 내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는 동일 계층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동일 계층 내에서의 이동은 수평 이동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통상 우리가 가난 그러면 하층으로 잡으면 되십니다. 그럼 하층에서 상층으로 수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즉 상승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대기업의 회장이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되었다 내지는 노숙자가 되었다라면 수직 이동 즉 하강 이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 이동은 통상 이렇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업부의 과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총무부의 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사로 있다가 학원 강사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것들 동일한 계층 내에서 즉 상층과 중층과 하층 그 계층 내에서의 이동은 수평 이동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동의 기간에 따라서는 첫 번째가 세대 간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내의 이동이 있습니다. 통상 세대 간이라는 얘기는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제시문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 간의 위치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이동은 언제나 수직 이동이 있을 때만 세대 간의 이동이 있다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세대 간의 이동의 개념이 부모와 자녀의 계층 간의 위치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수평 이동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계층 간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수직 이동밖에 없으니까 세대 간의 이동은 수직 이동만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대 내의 이동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계층의 위치가 변화가 되면 세대 내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대 내의 이동은 수평 이동도 가능하고 수직 이동도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나는 정말 가난했는데 청장년기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노숙자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하층이었는데 대기업 회장이 됐으니까 얘는 상승 이동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회장에서 노숙자가 됐으니까 하강 이동이 있네요. 즉 상승과 하강이니까 수직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회장이 됐다가 B 기업의 사장으로 갔다면 동일한 상층 내에서의 이동이니까 이 경우는 수평 이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일생에서의 위치가 변화가 되면 세대 내의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조금 원래 강조할 때는 좀 큰 소리로 해야죠.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시문에서 부모의 계층의 위치와 자녀의 계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때만 세대 간의 이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출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금이 얘기가 한번 기출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능 쪽입니다. 장금이는 노비였는데 나중에 대장금, 즉 양반이 되었다라고 제시문을 던져주면서 이 제시문에서 세대 내의 이동이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네, 세대 내의 이동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노비, 하층에서 양반, 상층이니까 세대 내의 이동은 당연히 있고요. 문제는 이 자료에서 세대 간의 이동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여기서 정답 12 그리고 정답에 대해서 많이 갈렸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노비라는 것은 신분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금이가 노비였다면 당연히 장금이의 부모도 노비가 되겠죠. 네, 그러면 부모는 노비였는데 자식은 양반이 됐으니까 수직 이동이 있는 것이고 이 자료에서는 세대 간의 이동도 있다고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상승 이동이 있다. 되시겠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예, G.O.D 노래 중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죠. 네, 근데 어릴 때 가난했는데 이제 내가 커서 부자가 됐다. 아까 이 사례 그대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릴 때 내가 가난하다면 당연히 나의 부모님도 가난하시겠죠. 네, 부모님은 가난한데 자식은 대기업의 회장이 됐다면 얘도 역시 세대 간의 수직 이동, 즉 상승 이동이 있는 겁니다. 즉 주어진 자료에서 부모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면 노비의 신분제나 아니면 어릴 때 가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게 있다면 세대 간의 이동도 있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이동의 세 번째, 이동의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둘로 분류합니다. 하나가 구조적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이동이라는 표현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틀, 즉 사회 자체의 변화가 있을 때만 구조적 이동이 있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원래 내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졌거나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서 노비가 양반이 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산업 전체가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면 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틀 그 자체가 바뀌게 된 거니까 이럴 때만 구조적 이동이 있다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네. 통상 구조적 이동은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틀 자체의 변화가 있을 때만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이동은 이런 변화가 계층 간의 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조적 이동도 수직 이동이 있을 때만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이동이라는 건 주어진 틀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얘는 개인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구조적 이동이 아닌 모든 것은 개인적 이동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IMF로 인해서 내가 회사원에서 실직자가 되었다. 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마찰적 실험. 전직을 위해서, 즉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실직자가 되었다. 네, 경제가 얘기하는 마찰적 실업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귿,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실직자, 회사원이 실직자가 됐으니까 얘도 개인적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 IMF라는 건 산업 자체가 변했었죠. 네, 사회의 틀 자체가 변한 거기 때문에 얘는 구조적 이동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니은의 경우를 사람들이 구조적 이동인지 개인적 이동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언급 없이 그냥 회사의 부도만 났다면 다른 회사, 다시 갑니다. 다른 회사는 멀쩡한데 그 회사만 부도가 난 경우라면 이것은 개인적 이동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IMF라는 단서를 주면서 부도가 났다면 이때는 사회 전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인데 그런 단서가 없다면 이런 통상 회사의 부도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개인적 이동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요 세 가지 정확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에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의 계층 구조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네, 수직적 계층 구조. 얘를 다른 말로 완전 불평등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자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나와 있는 그대로 갑니다. 이게 수직적 계층 구조, 즉 완전 불평등형인 건 완전 불평등형인지를 찾는 방법은 얘는 같은 계층에 다른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만이 완전 불평등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공동성적 없는 단독 1등부터 꼴찌까지만 있을 때, 즉 일자로 있을 때, 이럴 때를 완전 불평등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거기에 비해서 수평적 계층 구조, 예, 다른 말로 완전 평등형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계층에 있어야 됩니다. 수평선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계층일 때만 완전 평등형이라고 합니다.
얘도 우리가 통상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낚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를 보니까 상층이 33.3%, 전체가 중층도 33.3%, 하층도 33.3%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상층의 비율과 중층의 비율과 하층의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계층은 완전 평등형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제가 현장 강의할 때는 이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손, 틀렸다고 생각하면 왼손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맞으면 오른손, 다시 얘가 완전 평등형입니다. 구성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죠?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손, 틀렸다고 생각하면 왼손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네, 틀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완전 평등형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계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층이 상중하, 즉 서로 다른 계층이 존재한다면, 다시 서로 다른 계층이 있다면 얘는 완전 평등형은 아닌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상 보면은 이렇게 비율이 똑같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면 완전 평등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EBS가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팠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평등형이 아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교재에 보시면 피라미드형이 있습니다. 통상 피라미드형의 가장 스탠다드는 상중하 중에서 상층은 가장 적고 중층, 하층 요런 경우, 즉 하층이 가장 많을 때 우리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요것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층이 30명이 있고 중층이 31명이 있고 하층이 34명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형은 정삼각형인데 현실에서 만나는 건 이런 유형의 피라미드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모양이 정삼각형은 아니더라도 하층이 제일 많으면 무조건 피라미드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형에서 하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은 통상 전 근대 사회 그리고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형태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형의 경우는 귀속지위를 강조하는 사회, 귀속지위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형태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리얼 다이아몬드형. 얘도 상중하 중에서 비율의 중층이 가장 많으면 무조건 다이아몬드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다이아몬드형이 좀 더 좋아지면 나타나는 형태가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원형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형인지를 잡을 때는 중층은 무조건 8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즉 상층 10%, 하층 10%. 그리고 중층이 80% 이상이라면 얘는 타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수능 쪽에서는 이렇게 1대 8대 1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다이아몬드형은 근대의 산업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형태고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다. 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나는 사회는 성취지위 중심의 사회일 때 다이아몬드형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현실에 있는 가장 안정적인데 타원형은 가장 이상적인 건 맞지만 아직 현실형은 아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정보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타원형은 정보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타원형이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형의 정반대 유형으로 나오는 게 모래시계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가장 많을 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모래시계형은 상중하 중에서 중층이 가장 적은 형태를 띠고 있으면 얘는 모래시계형입니다. 좀 전에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래시계형은 가장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층이 작고 대부분 상층이나 하층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상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양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 내용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얘를 모래시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 비율에 따라서 5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는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의 가능성에 따라서 폐쇄적 계층 구조와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로 분류합니다. 통상 이 사회가 폐쇄적 계층 구조냐 아니면 개방적 계층 구조냐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수직이동이 불가능하느냐 아니면 수직이동이 가능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폐쇄적 계층 구조는 원칙적으로 수직이동이 안 되니까 이 사회는 수평이동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이동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귀속지위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그리고 폐쇄적 계층 구조는 정근대적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형태입니다. 개방적 계층 구조, 얘는 귀속지위가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이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를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회는 성취지위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얘는 근대 이후에 나타났던 사회는 개방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의 내용들은 다 모르셔도 괜찮은데요. 물론 알아주시면 최고인데 얘 하나만큼은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주어진 자료에서 수직이동이 불가능하냐 아니면 수직이동이 가능하냐를 가지고 이 사회가 개방이냐 폐쇄냐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서 가장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피라미드형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피라미드형이고요.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다이아몬드형입니다.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가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틀린 설명입니다. 또 하나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가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는 말은 틀린
틀린 설명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어진 자료에서 수직이동이 있느냐 아니면 수직이동이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구성 비율이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피라미드냐를 가지고 개방이냐 폐쇄냐라고 하시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멍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2005년이고 그 다음에 2005년 그 사회가 피라미드형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010년에 그 사회가 다이아몬드형이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개방이다 아니면 반대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과 2010년에 인구가 동일한 경우 제가 숫자를 적어 왔는데 얘가 상층이 10명, 그 다음에 중층이 30명, 하층이 60명. 이 상황에서 50명, 그 다음에 25명, 25명으로 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던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얘는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현재 1, 3, 6의 구성이 2.5, 25, 50, 25가 되기 위해서는 하층에 있던 애들 요만큼이 올라가야 되겠죠. 중층이나 아니면 상층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즉, 이 자료, 인구가 동일할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 수직이동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회가 2005년과 2010년에서 인구가 동일하지 않을 때 얘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10명, 30명, 60명이 있다가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10명, 100명, 그 다음에 60명이 갔다면 즉 상층이나 하층에서 수직이동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70명이 더 들어와 버리면 수평이동만 있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지 수직이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자료를 봤을 때 수직이동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때만 개방적 계층 구조입니다. 방금처럼 수직이동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건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5, 50, 25에서 이렇게 10, 30, 60이 되려면 중층이나 상층에서 하강 이동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다. 얘가 지문에서 아주 많이 파는 함정이니까 일단 별표 3개를 해두시고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19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3페이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서 저희 수능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짝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표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멈추고 나서 필기를 하나 해두면 시간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마시고 오십시오. 이제 잠깐만 멈추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이 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저는 이걸 짝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통상 이 문제는 부모의 계층하고 자녀의 계층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될 때 이런 식의 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는 얘가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전개하는 방향, 즉 얘를 기준으로 부모에서 상중하가 나오고 그 다음 자녀가 상중하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얘들을 대각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각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표를 볼 때 저희는 자료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단위가 무엇인가라는 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가 퍼센트라면 얘는 일치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위가 명이나 숫자로 되어 있으면 얘는 일치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2010 제가 숫자 포비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짝표를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 짝표가 매년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드디어 저희 공무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직에서 이게 14년인가 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위를 명으로 줬기 때문에 일치하는 숫자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는 단위가 퍼센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치율이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주십시오. 대각선에서 부모와 자녀가 일치한다라는 말은 얘는 수직이동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단위가 100%이기 때문에 100%에서 여기 하는 이 숫자 일치하는 비율이 이만큼이라면 나머지 내용들은 불일치율이 될 겁니다. 즉 방금 이 자료에서 3과 10과 25 그래서 일치율이 38%니까 불일치율은 100%에서 38%를 빼는 62%가 불일치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불일치율이 있다라는 것, 즉 수직이동이 없다가 일치율이었으니까 불일치율이 있다라는 건 현재 수직이동이 존재한다라는 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일치율 중에서 이 밑에 있는 내용 얘와 얘와 얘 통상 다른 색깔로 이렇게 연결하면 참 좋은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중층일 때 부모가 상층입니다. 다시 부모를 먼저 계산할게요.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중층이고 얘도 역시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가 하층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얘는 부모의 계층적인 위치가 자녀의 계층의 위치보다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대 간의 하강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즉 세대 간의 하강 이동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3과 4와 12를 더해 주시면 세대 간의 하강 이동율은 1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쪽에 있는 7과 14와 22는 부모가 중층일 때 7은 자녀가 상층, 그리고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가 상층,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가 중층이니까 이 위쪽에 있는 계층은 부모보다 자녀의 계층의 위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얘는 세대 간의 상승 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 간의 상승 이동 율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숫자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7을 14, 21에 22 더하니까 얘가 43%가 되겠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남아있는 거 부모의 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숫자들 부모가 상층인 게 10, 그 다음에 부모가 중층인 게 29, 하층이 61이니까 부모의 계층은 하층이 가장 많구나. 그래서 부모의 계층은 피라미드형을 띠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들, 자
자녀가 상층일 때 24, 중일 때 35, 하일 때 41이니까 상중하 중에서 하층이 역시 제일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계층도 역시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율을 한번 봐주십시오. 얘는 하층이 61, 29, 12였는데 상중하의 구성 비율이 부모와 자녀가 달라졌죠.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하층의 비율, 하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부모 때보다 약해지고 있으니까 같은 피라미드형이지만 얘는 좀 더 수직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자료에서 보면 세대 간의 수직이동, 즉 상승이동, 하강이동과 상승이동이 있으니까 이 사회는 개방적 계층구조구나.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 대비 자녀의 계층 세습률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의 계층 세습률이니까 부모가 상층일 때 자녀도 상층인 경우 부모 상층, 자녀 상층. 그 다음에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가 중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가 하층이라면 계층의 세습이 일어난 거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모가 상층인 경우가 전체가 10이고요. 즉 10분의 자녀가 상층인 경우는 3입니다. 그러면 3과 4는 뭐냐면 자녀가 중층이거나 하층인 경우니까 부모가 상일 때 자녀가 상이라면 10분의 3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중층에서의 세습률 부모가 중층 29분의 10이 될 거고요. 그다음 부모가 하층인 경우 61분의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습률이 가장 높은 게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라는 질문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얘는 30% 그리고 얘가 34.3% 그리고 얘가 40.98%니까 세습률은 하층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까지. 이 짝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이미 공무원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짝표는 계속 내용들이 깊어질 겁니다. 근데 표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짝표 문제를 만약 물어본다라면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 짝표에서는 상중하의 위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와 자녀가 계층을 비교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상중하 이렇게 상중하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고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는 보십시오. 얘는 세대 간의 하강이동, 그 다음 얘는 세대 간의 상승이동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방금 제시한 이 표를 표준으로 두시고요. 상중하 잡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대각선 그으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수능 문제는 상중하를 바꿔놓고 함정을 팠었습니다. 그러니까 짝표가 나오면 무조건 상중하를 놓는 거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이 표는 버려질 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